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듀윌에서 전산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103회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요즘에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시행이 되는 104회차에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어디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03회차의 합격률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103회차에 나왔던 문제들을 몇 가지 뽑아서 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여러분 좀 궁금하기는 하시죠? 지금 현재 보면 100회차부터 시작해서 101회, 102회, 그리고 이제 103회로 넘어오고 있는 거였는데요. 합격률이 50%대였다가 갑자기 102회차에서 어떻게 됐더라? 이 34%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103회차. 아직요 합격률이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103회차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월했어요. 그래서 102회차보다는 합격률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0% 이상 더 아주 훌쩍 많이 과도하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0명 정도가 보러 가면 4명에서 5명 정도는 무난하게 합격하는 시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 그 4명이나 5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인원 안에는 불합격한 나머지 그럼 5명이나 6명 친구가 이상한 거냐? 그건 아니고 그들 중에서 준비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덜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시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내가 전산회계 1급이라는 건 조금만 신경 써서 열심히 준비하면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104회차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형 문제가 있었어요. 재무회계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 쪽에서도 좀 있었는데요. 자, 계산형 문제 재무회계 쪽에 2번 문항에서 혹시 여러분들 약간 브레이크 찌직 걸리진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입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2월 31일 기말에 재무상태표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구나. 자, BS라고 제가 약어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뭐가 있어요? 왼쪽에 자산을 기록하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기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자산의 합계는 오른쪽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일치하고 있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자산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다, 외상매출금이다, 미지급금이다, 외상매입금이다,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자산을 A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부채가 B에 해당하고요. 자본이 C라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을 때 외상매입금은 부채 B에 해당하는 금액일 겁니다. 그러면 이 B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A에서 C 자본을 차감하면 B가 나오겠구나. 자산에서 자본을 차감하면 B가 나오겠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산이 누구고 그 다음에 자본이 누군지를 알아야 부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정들을 보면서 얘가 정확하게 자산이야, 얘가 정확하게 부채야 이렇게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내가 오해해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인데 혹시라도 부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신다면 문제는 당연히 답이 보기에 없거나 틀린 답을 고를 수밖에 없겠죠. 자, 보통예금 A, 외상매출금 A, 그 다음 자본금 C, 미지급금이 갑자기 B가 하나 보여요. 미지급금 부채가 보여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자본 쪽에 해당하는 C가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여기에 수익과 비용 계정들을 막 섞어 놓고서 그리고서 계산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 계정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 라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함정들이 있다면 빠지지 마시고, 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럼 이익잉여금은 자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본은 뭐뭐뭐뭐다 5가지 있죠. 자본금,
첫째가 자본금, 둘째가 자본잉여금, 그 다음 셋째가 자본조정, 넷째가 기타 포괄, 마지막이 이익잉여금이죠. 지금 이 문제는 뭐는 제시되지 않은 거예요.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이나 기타 포괄은 뭐 제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금액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A에 해당하는 보통예금 30,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70. 자, A가 더 없네요. 그럼 A는 100만 원. 여기에다가 C, 자본에 대한 내용들을 차감해 주시면 자본금 30에 이익잉여금 10. 자, 그래서 자본 쪽은 현재 40입니다. 그러면 자산의 100에서 40을 빼면 요게 60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럼 B 전체가 60이라는 얘긴데 문제는 B, 즉 부채 60만 원은 뭐가 같이 함께 있더라는 겁니까? 다른 B도 하나 더 있어요. 외상 매입금도 부채이지만 미지급금도 부채입니다. 그래서 15만 원의 이 미지급금이랑 다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 외상 매입금은 얼마겠구나? 45만 원이겠구나. 왜? 60에서 15의 미지급금을 빼면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이겠구나 라는 거죠. 부채의 전체 합이 6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부채 요소인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이 60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지급금의 금액을 제외하면 외상 매입금이 나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계산형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원가회계예요. 사실 원가회계에서 제가 지난 102회차 분석하면서 103회 예측할 때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어떤 것이었냐면 제공품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지난 예측에서 제가 두 가지를 예측했습니다. 하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나올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원가를 구하라고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겠어요? 기초의 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계산을 하겠고 혹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단기 총제조원가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죠. 여기에 기말 제공품을 차감하면 이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이다 라고 계산할 줄 아는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제공품 계정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세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매출원가를 구하세요까지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이 제공품 계정에서 만들어진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로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그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을 차감해 주시면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문제에 출제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등장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이렇게 주더래요.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기초 제품, 기말 제품을 주더래요. 그리고 매출원가를 주더래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건데 제공품의 T 계정을 가지고서 구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왜냐면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있느냐? 이 제품 계정 쪽에 기초 제품, 매출원가, 기말 제품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9만 원의 기초 제품, 그 다음에 7만 원의 기말 제품, 그 다음에 130만 원의 매출원가 그러면 137만 원 그리고 여기도 137만 원이 되어야 하니 9만 원을 제거했을 때 얼마가 되더라는 겁니까? 128만 원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128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128만 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계산형 문제 여러분들 다른 교재에 있는 내용들 풀어보다 보면요. 얘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사실 저희에게 문제가 아주 많이 어렵게 나온다거나
난이도를 조금 이번엔 높여야겠어 라고 출제자가 생각을 하신다면 제품 쪽 계정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제공품 계정에서 낼 게 너무나 무궁무진하죠. 직접 재료비에 대해서 알려주고서 뭐 가공비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의 200%가 직접 노무비이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공품 계정에 대한 T 모양의 위치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는요. 당해년도에 내가 돈으로 지불한 금액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재료 같은 것은 내가 매입한 금액이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소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료도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얼마나 들이부었는지, 내가 그걸 가지고서 소비한 걸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지, 내가 재료비 값을 얼마나 갚았어, 하나도 못 갚았어, 직원들한테 월급을 줬어, 못 줬어,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제공품 계정 보면서 여러분 딱 기억하실 거 하나 있죠. 여기까지 딱 경계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이 왼쪽 편에 있는 것까지가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요 마지막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 제품에 대해서는 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라는 문제, 여러분들이 만약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무 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절차를 밟아가는 순서가 어떻더라? 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원숭이 제주다, 원가 명세서에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요 순서대로 같이 넘어가자 라고 이야기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따로 실무 따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론과 실무가 한꺼번에 이렇게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면 훨씬 더 실무를 푸실 때도 잘 푸시고 이론 문제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고난이도 문제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고난이도 문제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뭐 모든 친구들이 다 고난이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 봤더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미래가 기말 결산 시 영업활동에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 아래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라는 손익계산서의 비용 인식을 내가 놓친 거죠. 지금 보시면 영업활동에 사용 중이다 라고 했으니 영업활동이면 800번 코드에 즉 판매 관리비 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뭘로 처리해야 되냐면 판매 관리비다 라고 해서 처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내용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판매 관리비 쪽으로 와줘야 되는 문제이더라. 그런데 판매 관리비 쪽에 지금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만 원이 내가 비용 처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이라는 것이 결정이 될 텐데 비용을 누락하게 되면 이익은 어때요? 수익은 똑같은 상태에서 수익은 일정한 상태에서 비용을 덜 썼대요. 비용을 덜 쓰게 되면 이익이 많이 잡히게 되겠죠? 자, 이익이 많이 잡히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이익이 많이 잡히겠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이익이라 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얘를 판매관리비 쪽 비용으로 넣자고 했잖아요. 그 판매관리비가 누락이 되었다라는 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인데요. 여기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기서 차감이 되는 판매관리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 쪽이 과대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이익과 영업의 수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가 판매관리비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이후에 뭐 영업의 비용의 액수가 달라지거나 영업의 수익이 달라지진 않는다. 대신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과대계상이 되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도 커지게 될 거고 왜? 영업이익이 커진 것 때문에
중간에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 영업이익이 커진 것 때문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커지고 마지막 당기순이익이 커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이랑은 상관없다. 얘가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거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 쪽은 그런데 이 1번과 2번의 재무상태표 쪽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하느냐? 일단 감가상각 누계,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그러면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유동자산이랑은 상관이 없어. 이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안에 들어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감가상각 누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자산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아직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재무상태표에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라는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400만 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상태예요.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렇게 차감을 해서 자산의 가치가 300입니다. 이제 자산의 장부가액은 300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 재무상태표에는 그대로 자산이 400으로 계속해서 커져 보이게끔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해당하는 거래를 누락함으로 인해 지금 현재 자산은 커져 있는 상태이다. 커져 보인다. 라고 해서 과대 표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누락이었죠. 그러면 비용의 누락이다 라고 했을 때 비용은 내 머릿속에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 팁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풀 때 비용이 누락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비용의 누락은 이익을 반대로 크게 보이게 해주고요. 이익이 커져 보인다는 건 이런 판매관리비에서는 영업이익이 커지게 되겠고 영업이익이 커지는 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커지고 그 다음 당기순이익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당기순이익이 커지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되는 이익잉여금도 커지게 되고요. 이익잉여금이 커진다는 건 이익잉여금을 포함하고 있는 자본의 총합계도 자본의 총계도 같이 커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커지면 이익잉여금이 커지고 이익잉여금이 커지면 자본이 커지고 그럼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이 커졌어요. 즉 부채는 변함이 없는데 얘만 커져요? 아니죠. 차대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누구도 같이 커져야 돼요. 자산도 같이 밸런스 맞춰서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도 과대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죠. 단순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유형자산이었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이랑 상관이 없다. 판매 관리비 쪽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1번과 4번을 제거하는 것도 나름대로 잘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출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출제 예상 때문에 듣는 걸 텐데요.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계산형 문제. 이게 제가요, 저도 초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 알게 됐는데요. 저의 초기 대략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한 강을 통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10가지 얘기하면 한 서너 가지 정도는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현금의 현금성 자산을 꽤 오랜 시간 밀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나오는 거야, 그쵸? 과거에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종류를 골라보세요. 혹은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세요. 혹은 현금의 금액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현금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그래서 뭐 자기합수표, 타임발행수표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테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면 이제 현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구까지도 여러분들 취득한 시점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90일 이내의 이 여러 금융상품들도 같이 포함을 하겠죠. 주의할 점은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를 뜻하는 당좌 차월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 부채더라.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다 라고 나오게 되면은 선일자 수표는 어음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넣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은 그래도
문제를 푸실 때 오답을 피해갈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형 문제가 자주 있었는데 요즘 보이지 않아서 계산형 문제에 대해서 혹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라.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사실은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게요. 원가회계에서 이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와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지만 여기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고자산, 상품에 대한 T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서 기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 매입액이다 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총 매입액에서 운반비가 있으면 매입 부대 비용이니까 더해주세요. 운반비는 더해주세요. 하지만 반품하자 일찍에 해당하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차감을 하고서 우리가 순매입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말 제품을 차감하면 나머지가 매출원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매출원가랑 기말과 순매입액을 알려주고서 기초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문제도 난이도가 높았던 경우들은요. 이 기초와 매출원가 기말을 알려주면서 총매입액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총매입액은 기초와 매출원가 기말을 가지고서 먼저 순매입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놓고서 순매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차감했던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나 매입 할인을 차감해 주는 거죠.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차감하기 전에 총 매입액이 얼마였는지 역으로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재고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무형자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시험 문제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무형자산의 종류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회사가 뭐 통제할 수 있으며 식별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개발비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 누가 우리가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즉 연구 단계에서는 모두 다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서도 개발에 실패했을 때는 손익계산서에 경상개발비 처리하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에만 재무상태표 자산이 되는 거 알고 있는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헷갈리면 연구 단계로 처리하는 거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었습니다. 자, 유동성 배열법. 사실 이 비유동 부채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사장, 퇴, 임 해서 우리가 뭐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여기까지는 비유동 부채다. 이런 이제 종류를 기억하는 것도 했었고요. 혹은 이 안에 유동부채까지 같이 섞어 놓고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되는 애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기에 비유동부채가 하나 껴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유동부채인데 얘만 비유동부채라 얘가 끝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채 쪽에서 유동성 배열법을 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 그럼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투자 부동산이라든가 개발비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막 섞어 놓고서 당재, 투유, 무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가장 마지막 혹은 순서를 집계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만약 헷갈리는 계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어디 가라고 얘기한다고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요. 거기 가시면 코드 번호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유동성 배열법 규칙을 지켜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코드 번호 순서대로 답을 배열해 주셔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다 라고 메시지가 나온 거 보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더라? 바로 원가회계. 원가회계에서 종합원가 계산인데요. 이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환산량을 계산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 환산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입선출법에 대한 가공비 환산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균법 방식을 익혀두세요. 평균법 방식으로 우리가 가공비 환산량을 계산하는 걸 익혀두시고 거기에 기초에 있었던 재고에 대한 환산량을 차감해 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선입선출법에서의 가공비 환산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 둘의 차이가 기초에 제공품이 있냐 없냐 때문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평균법에서 기초를 제거하시면 선입선출법의 가공비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서 이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죠. 어떻게? 평균법에 기초 제공품이 있다고 한다면, 기초 제공품이 있다면 평균법의 가공비 환산량이 선입선출법의 환산량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혹은 기초의 재고가 없다고 한다면 평균법으로 계산하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든 두 가지의 결과값은 동일하다라든가 이런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배부 차이 과대 과소배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원가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 간접비와 관련해서 제조 간접비에 대한 계산을 금방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조 간접비의 정확한 집계를 빨리빨리 하기가 어렵다더라. 이 원가가 산출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늦다 보니까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후비는 실제 원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는 예정 배부를 해야 된더라. 예정 배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정 제조 간접비에다가 예정 조업도로 나누게 되면요. 이게 바로 예정 배부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예정 배부율이 나오게 되면 이 예정 배부율에 대해서 여기 앞쪽에는 실제 조업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사항이죠. 실제 조업도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바로 제조간접비 배부액, 제조간접비 배부액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배부액이 바로 우리 회사 원가에 반영이 된 금액이죠. 이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걸 이제 사전에 원가 계산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사전 원가라고 하고 여기에다 이제 사후 원가, 즉 나중에 실제로 제조간접비가 발생하게 되면 이 실제 제조간접비를 차감했을 때 이 결과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과대배부, 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과소배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는 거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가 좋아하는 파트였어요. 최근에 너무 자주 나와서 바로 이 직전에 103회차에는 되려 이제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뭐 납세지라든가 이런 공급가액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꾸준하게 이 전산회계 1급이 사랑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세율이 오히려 완전 면세제도고 얘가 이제 부분 면세제도, 얘는 사업자이지만 얘는 사업자가 아님,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얘는 계산서밖에 발행하지 못함 이런 것들, 그리고 면세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포기하고 갈 수 있음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영세율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영세율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것도 있다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매일 매출점표 입력하시다 보면 12번 영세, 52번 영세 있잖아요. 그들은 영세율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실무시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무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이 1번 문제에 나왔던 것 좀 얘기해 볼게요. 사실 회사 등록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문제들은 이게 회계 2급에서만 자주 나왔지 회계 1급에서 안 나온 지 좀 꽤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출제자가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수정하도록 내셨는지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에 대한 가다반 채점을 하시죠. 에듀에서 이제 가다반 서비스를 보시고 내가 가지고 온 시험지에 내가 잘 작성을 했는지 채점을 하면서 이제 합격 여부를 먼저 점쳐 보시는데 그 과정에서 저 이거 부분 점수 될까요? 라고 해서 많이 물었던 질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물어봤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워낙 고쳐야 될 게 많았었어요. 개업 연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 총 5가지를 고치셨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점수는 한 3점밖에 안 되는데 5가지를 고쳐야 되니까 이 5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씩은 깜빡하고 안 고치고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내가 정답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근데 사실은 저의 답변은 아무래도 이 항목들 중에서 빠지게 된다면 감점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자, 다행히도 이 출제자가 이 신청을 통해서 답변을 줬어요. 4개 이상을 정상적으로 정정했으면
정답 인정해주겠대요. 그래서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내가 4가지 이상만 해도 정답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통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채점을 해주시면 합격률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점표 입력하실 때요.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받은 약소금 500만 원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람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3만 원을 차감한 후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매각 거래로 처리하시오 라고 나왔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은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키포인트 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줬냐면 바드럼이 대변으로 사라지는 4가지 경우다라고 해서 알려드렸죠. 자, 4가지 경우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추심을 통해서 만기에 돈을 받는 거. 그래서 추심 수수료가 등장하면 수수료 비용 800번대 써라. 두 번째, 만기까지 기다렸는데 부도가 났대요. 지급이 거절되면 부도. 그때는 부도 어음과 수표로 쓰고 양쪽 대변의 바드럼과 차변의 부도어음과 수표를 똑같이 거래처 써줘라.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배서양도. 만기가 되기 전에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죠. 이 배서양도의 경우에도 거래처 꼭 주의하셔라. 메인 거래처와 배서양도에서 나가는 바드럼이 다른 거래처일 수 있으니까 이 배서양도에 대해서는 거래처 조심하셔라. 마지막 4번째가 할인이었습니다. 이 할인은 차입거래도 있고 매각거래도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매각거래가 나올 거다. 왜 매각거래가 나오느냐? 차입거래는 이 단기 차입금과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드럼에 대한 대변으로 나가는 사례라고 한다면 매각거래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각거래에 이 할인료를 뭐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매각으로 처리하게 되면 처분한 거죠. 그래서 처분하면서 회사가 손해보는 3만 원, 바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자, 바드럼의 대변에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마셨어야 되겠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쓰는 거였죠. 이런 바드럼과 관련된 거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는 어떤 것이 출제가 되었느냐?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되어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부분씩은 다들 이의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앞에 매각거래 같은 경우에는 바드럼에 초코 안 쓰면 안 되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매출 점표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적 지출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친구들도 있던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원상 회복이라는 것 자체는 수익적 지출이다. 그리고 제조 부문이니까 800번대 안 된다. 500번대 코드로 써야 된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때 이 카드 회사를 바꿔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거래처는 다고처라는 회사로 써주시는 거고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카드와 관련된 점표를 안 가져와서 이 위에 다고처라는 회사 명칭이 안 나왔지만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카드, 신용카드 점표도 있었어요. 그 안에 다고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고처라는 거래처 메인으로 걸어놓고서 미지급금에 대한 하나카드만 따로 얘만 거래처를 바꾸어 주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많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험에 즉 104회차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자본적 지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류 수정입니다. 한성전자의 부도로 미수금 잔액이 회수 불능되어서 전액 대손 처리하였으나 확인 결과 한성전자의 미수금이 아니라 성한전기의 미수금이며 부도 시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었대요. 자, 일단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게요. 한성전자가 아니라 성한전기다라고 했으니 대변 쪽에 있었던 미수금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었던 걸 한성이라고 되어 있었던 걸 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성한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미수금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먼저 있었더래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먼저 100만 원을 가져다 쓰시죠. 그때 조심할 점 코드 번호. 미수금이 120번 코드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반드시 그의 다음 코드를 써주시고 충당금을 1순위로 가져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을 때가 기타의 대손상각비. 무조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라고 써야 되는데 쓰는 과정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걸 대손상각비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아직 학습이 조금 덜 되신 거죠. 우리는 대손 파트 배울 때 분명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일 때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미수금이라든가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 쪽,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쪽은 영업의 비용 쪽 정확하게 구분을 두고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무 출제 예상인데요.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가 요번에 빠졌었어요. 103회차에. 그래서 104회차에는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처별 초기월에 가서 가장 많이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처를 불러와야 되는데 코드 자리에서 계속 거래처를 그냥 쓰고 계세요. 근데 사실 거래처별 초기월은 코드 자리에서 거래처를 쓴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여기서는 F2 검색 키를 꼭 이용하셔야 돼요. 거래처를 내가 추가로 입력하고 싶을 때에는 거기 코드 창에서 내가 거래처를 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다른 전표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F2 눌러서 거래처 검색해서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F5 삭제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은 항상 잔액의 밸런스 차액이 안 나오도록, 빵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가서 간혹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재무제표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 사실 이거 직전 회차에서 완전히 풀 서비스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원가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다 나왔는데 과연 또 나올까 싶잖아요. 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는 내용은요. 시험이 1년에 6번 정도 시행이라고 한다면 기본 4번 이상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연습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꼬이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4점짜리라고 해서 여기서 시간을 엄청나게 끌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떨어지시는 거예요. 왜? 뒤에 있는 문제를 볼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대차 차익이 발생하거나 내가 잘 모르겠다다, 일단 스킵하고 다음 문제를 푸는 것도 나름의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다 수정하세요 라고 해서 진짜 찐으로 어렵게 나오면 어디까지 어렵게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기말 원재료의 금액에 대해서 기말 원재료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해요. 전기의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원재료 금액은 어디에 가셔서 수정을 하셔야 되냐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다 라고 하면 이제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맞는데 이 원가 명세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작은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원재료를 수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가 명세서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내가 직접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그리고 다시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375번 2월 이익잉여금을 다시 밸런스 맞추는 것까지, 이렇게까지도 풀타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재부터 시작해서 원수응이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자,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단기에 기초에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100인 줄 알았더니 1000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단기의 기초이니까 뭔가 당해년도 걸 내가 뜯어 고쳐야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단기의 기초는 전기의 뭐랑 똑같은 거다? 기말과 똑같다. 아,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정해 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기초 박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의 기초를 뜯어 고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 단기분에 대한 원가 명세서 가서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요들 둘의 연관성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전표에서는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자산 수중이익이다 라고 하면은 회사가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받을 텐데요. 무상으로 받을 때 여기에 당연히 공정가치로 쓰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공짜로 받은 부분은 자산 수중이익이다 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회사 돈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취득세 같은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로 넣어주시고 따로 이제 보통예금 쓰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고 하면은 차입금이나 외상 매입금에 대한 부채를 내가 면제받았을 때 채무 면제 이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혹 이 차입금에 대해서 거래처 안 쓰시는 거 아니겠죠? 거래처 반드시 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면제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내가 돈으로 지급해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갚고 일부가 면제가 되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얘들도 참 좋아하는 내용인데 최근에 안 보이더라고요. 확정기여형이다 라고 하면은 차변에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하면은 퇴직, 연금, 운용자산.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안 헷갈릴 수 있느냐, 이거 너무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자, 어느 곳에나 급여는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기여형에는 급여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계정 과목에 급여가 들어간 거고요. 확정급여형은 제목에 급여가 있으니까 계정엔 급여 없는 내용으로 써주었습니다. 자, 관련 과정에서 혹시라도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공장 쪽 직원을 위한 퇴직금인지 본사 쪽 직원을 위한 퇴직금인지에 따라 수수료 비용도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되겠고, 만약에 공장 쪽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면 퇴직급여도 500번이고 그 다음 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수수료 비용도 500번대 코드로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떤 경우도 있냐면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의 운용 자산이다 보니까 이 운용 수익을 회사의 것으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납입하는 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자를 받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해서는요, 요 면세와 불공제를 구분하는 걸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 자체를 구매하면 면세 상품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아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으면 면세인데 문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뭐 받아요? 세금 계산서 받아요. 그럼 이제 내가 증빙을 계산서를 받았느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차변에 토지를 쓴다 하더라도 매입의 면세가 될 수도 있고 매입의 불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접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접대비도 접대를 할 때 내가 세금 계산서를 잘 수취하면 당연히 매입의 불공이죠. 그런데 접대를 하면서 거래처에 화환을 보내서 내가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의 면세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구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거래가 요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 현금 영수증 거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시점은 현금 영수증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대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왜 버려라? 이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선 현금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좌수표를 발행한 거니까 당좌예금이라고 쓸 수 있고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그러면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도 있습니다. 꼭 현금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하면 다 현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영수증이라는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현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뭐 일반 전표에 있는 걸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하시오.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오류 수정을 할 때 매입 과세 거래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 직원을 위한 게 아니라 거래처 직원을 위하는 거였더라. 그래서 이제 불공제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불공제 거래인 줄 알았는데 매입 과세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이제 유형을 바꾸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재고 자산에 대해서 매입하는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를 부담했는데 회계 직원이 그것을 정말로 순수하게 운반비라고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원재료 매입하는 과정이야 라고 해서 원재료로 바꿔줄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장부 조회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될 때 간혹 앞에서 시간 조절을 못해서 장부 조회 문제를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결산쯤 갔을 때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다 라고 하시면 사실은 결산보다는 조회를 먼저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조회는 내가 정말로 그 장부에 가서 자료만 잘 살펴보면 그대로 답만 적으시면 3점이 오케이예요. 근데 결산은 차변, 대변도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어떤 계정을 써야 될지, 금액은 무엇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입력할 내용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점수 배점은 똑같아요. 한 문항당 3점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거래처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은 원래 자주 나와요. 거래처 원장이나 총계정 원장 원래 자주 나오고 재무상태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이제 나올 때쯤 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동자산,
당좌자산, 유동부채 이런 거 물어보거나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유동자산은 얼마나 증가했느냐, 당좌자산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전년도의 내용과 당해년도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건 재무상태표지라고 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총계정원장, 가장 많은 달, 월별로 물어보는데 가장 많은 달 혹은 가장 적은 달 이런 거 물어보면 총계정원장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한번 103회차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또 104회차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시고서 시험 보기 직전에 보셔야지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강의를 듣는데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학습을 모두 다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빠르게 리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잘 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에듀 홈페이지에 또 저 잘 봤어요 라고 후기도 같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